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 아이고, 정말 일주일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예, 하루 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김재영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김재영님. 홍혜영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홍혜영님, 새혁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한국 갈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아갖고 엄청 바쁩니다. 예. 가기 전에 또 다 준비를 하고 가야 되니까. 예. 필리핀은 어쨌든 본인이 안 챙기면 어디선가 분명히 빵꾸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 오늘의 방송 이렇다라 방송 24년 9월 5일 방송 계엄설 논란 범죄당의 노림수가 있다. 범죄당이 계엄 문제를 억지로 끌고 오는 이유는 뭔가?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 한동훈 지지하는 개혁 세력 찐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예, 구분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얘기, 계엄설 논란, 범죄당의 노림수가 있다. 범죄당이 계엄 문제를 억지로 끌고 오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계속 연일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정말 계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패널이 나와갖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범죄당이 정말 계엄을 원하는구나. 그냥 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패널 중에. 아니면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갖다가 띄워갖고, 정말 만에 하나,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갖다가 발표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끝장낼 수 있다. 뭐 이런 전략으로 또 하는 거 아니냐. 자금 뭐 여러 가지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가 그건 좀 현실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계엄설이라는 게 우리가 왜 탄핵하는 탄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탄핵은 입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국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삼권 분립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입법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원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아주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쪼끔이라도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부한테 뭘 줬느냐? 탄핵이라는 그거를 갖다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이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예요. 지금 뭐 범죄당처럼 뻑하면 뭐 검사 탄핵, 뭐 뻑하면 누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부가 만약에 뭐 독재를 하거나 '너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정말 이 국가 존립의 위기가 있다. 이게 너무 막 독주를 해 갖고 국가 존립의 위기가 있다.' 그럴 때 입법부 스스로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쓰라고 만든 게 이 탄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탄핵을 갖다가 너무 남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계엄은 또 뭐냐 하면 이 행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또 계엄령 선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쓰라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심심하면 쪼끔 불안하다 그래 갖고 뭐 계엄령 선포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게 계엄령 선포인데 이 계엄령 선포는 뭐냐?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전쟁에 준하는 아주 국가의 아주 존립을 하는 위기 상황. 예를 들어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뭐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 쓰라고 한 건데 이 범죄당은 지금
아주 그 마지막 카드, 입법부의 마지막 카드인 탄핵을 갖다가 작년부터 계속 탄핵해 갖고 사람을 끌어내리고 있고 탄핵으로.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행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인 그 계엄령, 계엄령 선포를 갖다가 지금 계속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입법부가 나서 갖고 그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그 계엄령을 선포할 거다, 선포할 거다. 마치 자기네들이 계속 탄핵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행정부도 거기에 맞받아쳐 갖고 이 계엄령 카드를 갖다가 쓸 거다, 쓸 거다, 쓸 거다 계속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카드를 갖다가 범죄당에서 지금 두 개를 하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탄핵이라는 카드를 하나 흔드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카드인 탄핵과 계엄령 그걸 갖다가 지금 동시에 흔들고 있잖아요, 두 개를. 그 의도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10월 달이면 그 판결이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그 선거법 위반, 또 하나는 그 위증교사. 이 판결이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위증교사보다도 선거법 위반이 아주 중요한 판결이죠.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에서 100만 원 이상만 이게 나오면 그냥 판사가 그냥 벌금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면 바로 그게 그렇게 1심에서 나와 갖고 뭐 2심도 그냥 인정하고 또 뭐 대법원까지 가 갖고 인정해 갖고 그게 확정 판결이 내면 이재명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끝나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피선거권, 그러니까 대통령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상실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범죄당 입장에서 봐서도 범죄당은 뭐를 해야 되느냐? 434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를 갖다가 팔아도 434억을 갖다가 그 메꿀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100만 원 이상이 안 나올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파 쪽에 지금 좌파 쪽의 그 변호사들, 그 패널들이 이제 변호사인 경우가 많은데 그 좌파 쪽의 변호사들은 100만 원을 때리면 우리가 당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정당 하나를 갖다가 그냥 무너뜨리겠다는 거냐? 그 판사가 땅땅땅 한번 침으로 해서 정당 하나가 거대 정당이 무너져야겠느냐? 그러니까 100만 원은 안 된다. 80만 원만 때려라. 이렇게 지금 계속 80만 원을 갖다가 지금 계속 주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판사한테. 그런데 우파 쪽의 그 변호사들, 패널로 나온 변호사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100만 원 수준이 아니라 1000만 원도 때릴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은 뭐냐? 그건 당연하다는 거지. 100만 원 나오는 건 그건 완전 기본이고 100만 원 이상인데 100만 원은 기본이고 이거는 뭐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때려야 정상인 지금 사안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파 쪽에서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계엄령이라는 그런 그 카드 없이 지금 그 계엄령을 갖다가 다 떠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뭐 청문회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검찰총장 그거 할 때는 이제 문재인 얘기 하고 그다음에 뭐 국회 심지어는 예산안 국방위 예산안 그 자리에서도 지금 계엄 전혀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계엄 얘기를 갖다가 주구장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국회에서 계엄 얘기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그 신원식 그 지금은 인제 그 안보수석인데 아직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그런 포지션으로 나와 갖고 그런 어떤 그 청문회 같은 거를 하는데 거기서 또 계엄 얘기가 나와 갖고 그 신원식 씨하고 야당하고 아주 대차게 싸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국회에서도 막 떠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계속 지금 떠들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인 이재명도 떠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엄 정국으로 완전히 지금 뒤집어진 거죠. 예. 그냥 매일매일 떠들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안 떠든다면 그 범죄당이
계엄 얘기를 국회에서도 안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안 하고 어디 뭐 그 방송에 나와 갖고 라디오 방송이나 어디 나와 갖고 계엄 얘기를 계속 안 한다면 그 이슈가 없다면 지금 무슨 얘기로 이슈가 막 돌아갈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바로 코앞에 10월이면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바로 코앞에 지금 재판이 두 개가 1심 판결이 나오는데 이 1심 판결이 뭐 100만 원이 나올 거냐, 1000만 원이 나올 거냐, 뭐 그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재명이 만약에 그거를 했을 경우에 어떤 데미지를 입을 거냐, 뭐 민주당은 어떻게 쪼개질 거냐, 막 이런 얘기가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 민주당이 그 뽀개지는 얘기를 갖다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각종 뭐 종편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언론에서 방송에서 계속 떠들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계엄이 가능성이 있어서 떠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의도가 뭐냐? 첫 번째 의도는 제가 오늘 그 썸네일에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지 않았습니까? 범죄당에 노림수가 있다. 왜 범죄당이 연일 계속해서 뭐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각종 방송에서 왜 자꾸 계엄 계엄 그러느냐? 범죄당이 계엄 문제를 억지로 끌고 오는 이유는 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해 갖고 만약에 뭐 100만 원 이상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만약에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는 그게 확정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정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 판결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그 대표의 말에 의하면 뭐죠? 어떤 단어를 썼죠? 10월이면 1심 재판이 나온 게 확정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현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하고 머릿속으로 만약에 뭐 이재명이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이재명은 자격을 상실하고 그러면 결국은 범죄당 안에서 또 새로운 세력이 와갖고 이거 대권 주자 좀 힘든 거 아니냐? 그래갖고 또 내분이 생기고 그 안에 알려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생각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판사가 방망이를 갖다가 땅땅땅 두들겨 갖고 이재명 벌금 500만 원 이렇게 확정적으로 현상이 나탈세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자, 한동훈 지금 대표의 예측은 뭡니까? 땅땅땅 해갖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판결이 나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다. 벌금 5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뭐죠? 당장 뭐 당사를 팔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분위기로 확 가버릴 거고 당장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못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확 아직 그게 확정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심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요? 김경수가 11월 달에 10월에 판결 나고 11월 달에 김경수는 지금 독일에 있는데 독일에서 교육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친문 세력은 친문 세력대로 똘똘 뭉쳐갖고 자기 어떤 규합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시적으로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런 발언하고 저기서 저런 발언하고 이게 되겠느냐.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갑론을박하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성동격사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그 계엄이라는 게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엄중한 카드를 갖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카드, 행정부의 마지막 카드를 갖다가 쓸 것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유언비어죠. 그러면서 뭐 제보가 있다, 그 제보를 까라고 그러니까 뭐 아직은 깔 때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여러 얘기를 갖다가 지저분하게 이렇게 구절구절하면서 끝까지 이 계엄 이슈를 갖다가 지금 이게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10월에 판결 나기 전까지 이 끄는 게 가능합니다. 추석 기간이 있잖아요, 9월에.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만 이 이슈를 갖다가 끌고 가면 그러면 추석날은 그냥 그 휴점 아닙니까? 국회도 쉬고 다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떠들 뭐 그게 마땅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만 계엄으로다가 도배질을 하면
추석 밥상에서도 무슨 문제가 나오겠어요? 계엄 얘기로 그냥 도배지를 칠 거고, 그럼 뭐 일주일은 버는 거 아닙니까? 추석 연휴 한 일주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남은 기간에 뭐 한 주나 한 주 반만 끌면 그 10월인 거예요. 예, 바로 10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략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추측하고 예상해 갖고 그 범죄당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범죄장의 지지자들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들고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그 예언을 했습니다. 땅땅땅 하고 하면 현타를 맞아 갖고 범죄당을 갖다가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국힘은 그 사람이 떨어져 나올 때 떨어져 나온다고 그래서 국힘으로 흡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스펙트럼을 좀 넓혀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받을 준비가 물론 이렇게 좌파 골수들 이 핵심에 있는 사람은 안 떨어져 나오겠죠. 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죠. 어정쩡하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분명히 떨어져 나올 거라고. 야, 이재명이 난 죄가 없어갖고 여태까지 감옥을 안 간 줄 알았더니 역시 판사도 이재명이 죄가 있다고 하네. 이게 확실하네. 그러면은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분명히 떨어져 나올 텐데 국힘이 계속 꼴통 보수로 있는 한 그 사람들이 국힘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무당층으로 둥둥 떠다닌 거나 아니면 뭐 개혁신당으로 가거나 조국당으로 가거나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를 해요? 유연하게 우리가 포용력을 갖고 유연하게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꼴통 보수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빨리 세탁을 하고 빨리 씻어내고 우리가 포용력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좀 진취적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그런 정부 여당이다. 이를 이미지를 갖다가 빨리 심어줘야 된다. 10월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얘기를 갖다가 당대표 선거 중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그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해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거를 위해서 한동훈 대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오두막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벽별님, 100만 원 이상 때리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요. 오늘 패널로 나와갖고 정혁진 변호사 있잖아요. 정법전. 예, 정혁진 변호사는 100만 원? 100만 원이 뭐예요? 1000만 원은 나옵니다. 이렇게 그 정도면 1000만 원은 나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자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자님.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에 관한 사건입니다. 지금 문재인의 이거는 지금 코앞에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제3자 뇌물죄는요, 사건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를 조작했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통계 조작을 뭐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계청도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민정수석도 관련돼 있을 거고, 뭐 청와대 뭐 그런 사람들 뭐 비서관이가 누가 됐건 관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통계청뿐만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국토부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토부 장관하고 그 통계청하고 주고받은 그 문자 이미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 조작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관련된 부서도 많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 클리어하게 이걸 클리어하게 밝히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년이고 3년이고 질질 끌 수 있다는 거죠. 그 북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그 월남한 사람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해 갖고 뭐 북송했다. 그러면 그게 이 북한하고 관련된 거는 항상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뭐 북한의 지시를 받아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문재인이 뭐 자발적으로 보낸 건지 이게 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관련된 문제는.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그 어민들이 가 갖고 거기서 또 그냥 총살해서 그냥 화형을 시킨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류해 갖고 떠내려간 걸 갖다가 맨 처음에는 한국에선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진 월북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월북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진 월북이 아니라 그냥 해 갖고 뭐 해류에 이렇게 쓸려가 갖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여러 가지 걸린 건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그 태완강, 태양광도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게 한두 명이 관련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제3자 뇌물죄는요, 너무 심플한 사건입니다. 예. 왜냐하면 딱 당사자가 딱 세 명밖에 없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당시에, 그다음에 이상직 이스타젯의 그 실질 오너, 그다음에 문다혜와 그 남편, 전 남편, 딱 당사자가 세 개밖에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범죄도 아주 클리어합니다. 예. 아주 클리어해요. 왜냐하면 팩트로 다 확인이 되잖아요. 자, 이상직 씨가 그 준진공 그 이사장 된 거 맞잖아요. 예? 그거 팩트가 맞고, 또 이상직 그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민 간 거 맞잖아요. 예? 거기 머문 거 맞잖아요. 팩트. 그다음에 그 사위가 그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있던 거 맞잖아요. 그것도 팩트. 예. 이게 다 팩트로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상직이 국회의원 된 거 맞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그 팩트로 딱 이렇게 짜여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입증하기도 쉽고, 검찰에서 입증하기도 쉽고, 기소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판사가 볼 때에도 명확하게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하고도 아주 명확한 범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이거를 갖다가 제3자 뇌물죄라고 그렇게 기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 뇌물죄라는 그 뇌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공무원한테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위가 뭐 무슨 돈을 받았다, 뭐 했다. 그러면 그 뇌물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은 회사에서 뭐를 갖다가 사기를 치고 무슨 회사 돈을 빼들고 그런 뭐야 배임 횡령이라고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사기죄니 배임이니 횡령이니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뇌물이라는 건 쓰지 않 뇌물이라는 단어는 오직 어디에서만 쓰냐면 공무원한테만 쓰는 거예요. 공직자한테만 쓰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이거를 갖다가 기소할 때 처음부터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건 뭐냐? 처음부터 이거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가성으로 이상직한테 그런 자리를 국회의원 자리나 뭐 중진공 자리나 이런 자리를 갖다가 주고, 그다음에 이상직은 그 대가성으로 2억 2천만 원이라는 그런 큰 돈을 갖다가 생활비 명목으로 준 거다. 그래서 그 타이 이스타젯 그를 통해 갖고 결국은 세탁을 한 거다. 지금 이렇게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소할 때 이걸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한 겁니다. 예, 축복이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허경미님, 이렇다라 대표님, 아자아자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축복이님, 예,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이님, 예, 감사합니다. 심플한 사건인데 구속이 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투표를 해갖고, 이렇게 우파에서, 뭐 좌파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걔네들은 이쪽이 아니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그런 유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한테 투표했습니다. 예. 제가 그랬죠. 제가 투표권을 얻은 그 18세 이후에 저는 무조건 그냥 쉽게 해서 국힘에 보수당에 한 번도 내가 범죄당을 찍은 적이 없다. 그게 뭐 대통령 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뭐 지방 선거 간에 한 번도 내가 그 사람을 쓸라 모르더라도 뭐 아니 여러분 구의원 아세요? 시의원 아세요? 모르잖아. 몰라도 어쨌든 그냥 무조건 저는 보수당 그렇게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이재명과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왜 우리는 이재명을 안 찍고 뭐 이재명이 싫어서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재명이 싫어서. 이유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찍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 이거는 정말 불변의 진리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재인 5년 동안
제가 필리핀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찾은 게 뭐죠? 그 기존 언론들이 다 야합하는 기사만 자꾸 쓰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래 잘 보이고 예뻐 보이려고 그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니까 그런 기존 그 보도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유튜브를 갖다가 그때 뭐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되고서 처음 해외 순방을 어디를 했는지 아세요? 필리핀에 왔습니다. 예. 그래 갖고 그 대사관에서 그때 이제 호텔에서 했는데 여기 교민들도 이게 초청을 하잖아요. 썰렁하면 안 되니까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 갖고 대사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거기 가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수가 같이 왔거든요. 제가 실물을 바로 눈앞에서 호텔 눈앞에서 실물을 갖다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 된 첫 해에 아마 그게 2017 년인가 예.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7 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너무너무 우리는 힘들었고 그리고 빨리 이 나라가 망하는 꼴을 갖다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문재인이 임기가 빨리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와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이유는 뭐죠? 5년 동안 대한민국을 갖다가 망쳐 놓은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그 문재인을 갖다가 심판해 달라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아니 제 말이 틀립니까? 예 여러분은 왜 찍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그것 때문에 찍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감옥에 보내 달라. 심판해 달라. 그 비리와 무슨 뭐 소주성 그 말도 안 되는 뭐 소득주도형 뭐 성장 그게 검증되지도 않은 정말 그 세계 200개 국가 중에 아무 나라에서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런 걸 갖다가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돈을 갖다가 뭐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얼마나 많은 돈이 샜고 그 돈이 새는 과정에서 또 누군가는 그 돈을 갖다가 또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2년 3 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감옥에 쳐 넣습니까? 못 넣었잖아요. 그럼 이재명을 갖다가 감옥에 쳐 넣습니까? 못 넣었잖아요. 지금 이 보수 국민들의 이 대한민국의 보수 국민들의 이 분노는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그렇게 바닥이냐. 그거는 어차피 좌파들은 지지를 안 해요. 예. 어차피 그 보수 대통령을 지지를 안 합니다. 지금 보수층에서도 조차도 윤석열 대통령 갖다가 지지가 자꾸 이게 이탈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열망은 뭐였느냐? 왜 내가 당신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재인을 감옥으로 보내달라. 그거였습니다. 예. 그게 핵심 욕구였어요. 우리 보수 국민들의 핵심 욕구였어요.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그 5년 동안에 무려 국가비를 갖다가 400조 이상 져 갖고 그 빚을 갖다가 천조국으로 만든 그 원흉인 문재인을 갖다가 처단해 달라.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 달라. 그 열망이었는데 2년 반이 지나도록 문재인은 멀쩡히 돌아다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의료 대란도 나고 그건 최근의 일 아닙니까? 의료 대란이라는 건 최근의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수 국민들은 거기에 분노하고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등을 지금 돌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나마 그래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뭔가 캐치를 한 것 같아. '아 이게 아니었네. 어? 이게 아니었네. 내가 그 문재인을 갖다가 빨리 감옥에 넣었어야 되는 거네.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네.' 지금 제대로 그 보고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다혜를 로 시작한 그 제3자 뇌물죄 그걸 갖다가 오늘 이제 검찰에서 정치적으로 문재인한테 서한을 보냈다. 이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축복이님 맞아요. 저도 우리 가족 모두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찍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해서 그래서 문성열이라고들 하죠. 블루마운틴님 맞습니다. 문재인 해결해달라고 찍었죠. 예. 저하고 똑같은 심정이시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우파의 그런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우파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요즘 그 이 뜨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사람인가 뭐 박성민 무슨 정치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 그 많이 방송에 나와 갖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저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보수의 가장 큰 열망은 뭐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느냐? 문재인을 처단해 달라. 문재인의 그런 그 부패 그걸 갖다가 그 처벌을 해 달라. 그것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는 거. 그걸 했는데 아직 2년 반이 지나도록 문재인은 떵떵거리고 살고 뭐 오히려 양산에서 자꾸 이게 넓히고 있잖아. 맨 처음에 책방 만들었다가 최근엔 뭐죠? 그 도로 앞을 갖다 4차선으로 늘렸다는 거잖아요. 그 입구가 좁다고 진입하는 입구가 좁다고. 그 자기 돈으로 했습니까? 그 4차선 늘리는 걸 자기 돈으로 했어? 그 뭐 구 예산이나 시 예산, 그 양산 시 예산 뭐 이런 거 갖고 넓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으니 그 보수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섭섭함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예? 얼마나 그 지지를 갖다가 철회하는 그 마음이 크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측면입니다. 블루마운틴 지금이라도 윤통이 제발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님, 문재인 이재명을 아직도 못 잡아놓는 게 말이 되나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엄을 갖다가 범죄당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그걸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바로 다음 달에 있을 10월에 그 뭐 빵빵빵 하고 판결이 나올 때 그다음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 전까지 분위기를 갖다가 그쪽으로 관심 국민의 관심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쏠리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음모론 해 갖고 무슨 뭐 오염수 뭐 일본의 오염수부터 시작해 갖고 저건 괴담하다가 그 괴담이 어디까지 왔느냐? 계엄령 선포까지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문재인에 관한 건데 이 문재인의 그 이 제3자 뇌물죄가 점점 구체적으로 이게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 문재인이 결국은 그 감옥 가고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되고 문재인이 뿌리를 뽑히면 따라서 뭐가 뽑히겠습니까? 민주당이 뽑히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저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는 그 이 문재인 때 있었던 그때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현재 암만 그 사람이 뭐 친 이재명 계다 뭐다 할더라도 아니 뭐 정청래가 친문 아니었습니까 원래? 예. 정청래도 아주 골수 친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 때리고 지금 이재명한테 딱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이재명에 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지 또 친문으로 김경수한테 또 딱 붙지 않을까요? 원래 그러잖아요. 배신을 갖다가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계속 배신한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왜 자꾸 계엄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지 좀 명확히 그 의도를 아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정리를 갖다가 좀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계엄에 대해서 오늘 최고위원회는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힘의 최고위원회. 자, 한동훈 당대표, 국정이 장난이냐? 밑도 끝도 없는 말이다. 지금 국정을 갖고 뭐 장난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장동혁 최고위원, 이재명 1심 선고되면 소요 사태 일으키겠다는 경고를 내린다. 그러니까 계엄을 갖다가 정부에서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이재명이 그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이 들고 일어나 갖고 이 사회를 전복시키겠다. 그런 얘기로 들린다. 그 얘기가 장동혁 의원 얘기고 또 이뇨한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슈화하는데 이게 뭐하고 가냐? 무솔리니
이 무솔리니는 그 뭐죠? 그 뭐야 독일의 나치. 예. 그러니까 그 뭐야 히틀러하고 같이 손을 잡고 2차 세계 대전을 갖다가 그 참전을 해갖고 유럽을 초토화시킨 그 파트너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죠. 예. 그래서 그 무솔리니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요즘 그 유행이 생중계인 것 같아. 뭐 당대표도 생중계하지. 계엄, 계엄 토론도 생중계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생중계를 갖다가 국힘에서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김민석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범죄당에서 야, 그렇게 있으면 우리 계엄설 생중계 토론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재원이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그건 내가 받을게. 대통령, 당대표 나서라고 하면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겠다. 나하고 붙자. 최고위원끼리 한번 붙어보자. 그랬더니 오늘 오후에 김민석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를 지목해갖고 토론하자는 거지. 네가 아니다. 내 급이 네 급은 아니다. 아니 그러면 김재원 씨, 아니 김민석 씨, 아니 당신이 그러면 뭐 무슨 급이야? 당신이 이재명급이야? 당대표야? 아니면 당신이 대통령급이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재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생중계 내가 받겠다. 나하고 생중계하자. 그러면서 만약에 어, 김민석이 묵묵부답하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내용으로 사실상 거부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나라를 어지럽힌 죄를 스스로 반성하시고 땡땡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땡땡이 뭔 것 같아요? 땡땡이 아닥 하시기 바랍니다. 아구리 닥쳐라. 더 이상 아구리 닥쳐라. 아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자, 그래갖고 이번에 또 국회에서도 그 얘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2시 사태 소환에 또 신원식 그 현 국방부장 아직은 이제 신임이 안 됐으니까 12.12 5.18 때는 군과 국민 동의가 있었냐? 계엄령 선포할 때 동의가 있었냐? 그러면 45년 전 일이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다. 그랬더니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2017년에 이어 또 시즌2 계엄 국민 아닌 김정은만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국회에서도 김민석하고 이런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보한 사람 밝혀라. 에 대해서 김민석이 우리는 나이브하지 않다. 순진하지 않다. 우리 못 밝힌다. 정말 제보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없으면 제보한 사람이 없으니까 밝힐 것도 없겠죠. 그죠? 자, 김병주 제보 들어오지만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밝히면 제보한 사람이 다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연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제보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제보자를 나중에 뭐 가짜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 법정에서도 가짜 승인 세우는데 뭐 제보 정도야 제보 정도야 뭐 가짜 그 X 김어준이 좋아하는 그 X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뭐야 그 윤석열을 갖다가 떨어뜨리려고 뭐 제보자 X 그걸 갖다가 하려다가 결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영호 연애부장이 사전에 그 격파하는 바람에 그 작전을 못 썼습니다. 제보자 X. 뭐 그런 식이죠. 제보자 X 안 밝히고 그냥 있어. 너희는 몰라도 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동설에 대해서 군 모두는 민주적 공소 계엄 문건으로 한 명도 기소 못했다. 방첩 기능 보완해야 할 시점에 웬 선동이냐? 장병들은 트라우마 되살리면서 그 저희가 뭐냐는 생각까지 한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병들의 트라우마, 이게 뭐냐면 제가 그 군대 생활을 갖다가 24단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24단이 기계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차, 그래서 탱크하고 장갑차가 위주로 된 이제 기계화 사단이 24단인데, 그래서 그 뭐야 군에서는 24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아끼는 게 있어요. 그 기계화 사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양평에 있는데
서울하고 양평은 가깝잖아요. 그죠? 물론 수방사라는 게 있지만 거기에는 뭐 이렇게 전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차할 때 그 탱크하고 장갑차 몰고 가기는 이제 양평에서 서울 가는 게 빠르겠죠. 그죠?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보급품, 그때 당시에 보급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전투복구나 뭐 이런 그 군 장비 같은 거를 그게 가장 먼저 이렇게 그 보급되는 게 24단이었고요. 그다음에 K1 소총, K2 소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그 뭐 M16 인제 이런 거를 쓸 텐데 K1 소총 뭐 이런 게 그때 신형 무기였어요, 그 소총 중에. 그래서 그렇게 신형 무기가 나오면 그 K1이나 K2 이런 걸 갖다가 제일 먼저 보급해 주는 게 24단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군대 갔을 때 이미 제가 군대 갔을 때는 뭐 그걸 다 겪은 다음이죠. 뭐 광주 사태도 겪고 그다음에 뭐 인제 전두환 뭐 다 지나서 전두환 지나 갖고 그렇게 인제 군대를 간 거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장병 트라우마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장병들의 트라우마라는 거는 이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정말 그런 사람들 지금 뭐 하나 모르겠어. 직업군인, 직업군인. 그 사람들도 지금 뭐 60대, 70대 아닐까요? 예. 그때 당시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이니까 더 오래 군대 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중에 그 직업군인 중에 한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어벙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못해. 똑똑하지 못하고 좀 어벙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거기 그 광주 사태 때 아마 이렇게 책출이 돼 갖고 거기를 갖다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갖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자기가 어떻게 그걸 갖고 거기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담이죠. 예. 왜 그 군대에서는 무용담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했어도 "야 내가 옛날에 뭐 이런 거 했고 뭐 이런 거 했고 뭐 이런 거 했어." 뭐 이렇게 무용담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인제 직업군인들은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 우리 이 사병들을 이렇게 모아 놓고 시간 되면 자기 무용담처럼 옛날에 얘기를 해 주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전까지는 그렇게 좀 어벙한 그런 게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보기에도 정말 제가 만약에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일을 갖다가 겪었다 그러면 굉장히 평생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때 광주 사태 때 군인도 갔지만 거기 또 민간인이라고, 그게 정말 민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도 결국은 뭐 병기 창고를 다 털어 갖고 막 무장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떻게 막 그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혼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 그 동료들은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자기만 어떻게 피신을 해 갖고, 그래 갖고 자기가 하수도 거기, 왜 아니 잡히면 죽으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하수도 거기에 그냥 발발 떨면서 거의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갖고 그냥 밤새도록 그 하수도에서 그 공포감 속에서 그 좁은 그 냄새 나는 하수관에 누워 갖고 그렇게 하루인가 이틀을 갖다가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 그거는 뭐 엄청난, 사실 이렇게 그걸 무용담을 이렇게 듣는 사람과 그걸 갖다가 정말 현장에서 자기가 인생 속에서 직접 겪은 사람의 그 트라우마는 그 엄청난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원식 그 국방부 장관님이 이 군 생활, 그러니까 군대라는 어떤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국회에서 지금 이게 그 안보가 위중한 이 시점에
정말 장병들은 이 트라우마가를 되살린다. 도대체 이렇게 장병들의 사기를 갖다가 죽이는 이유가 뭐냐? 범죄당해서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계엄계엄하면서 이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고 그러한 그 장병들 특히 이제 직업군인들이죠. 그런 거를 겪었던 그런 직업군인들 그런 걸 저희가 뭐냐는 생각까지 든다. 이거 의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늘 국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박정훈 의원이 지금 자꾸 계엄계엄하는 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재명 1심에 대비하는 행위다. 이재명이 1심에서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끊어진다고 그랬죠. 예. 끊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결국은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쓰겠다는 취지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갖다가 만약에 그 뭐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때렸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프레임이냐 하면 그게 바로 이재명을 갖다가 구속시키는 이재명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선포되면 그 플랜의 보면 뭐야? 이 야당 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회담 때. 그러니까 이재명을 갖다가 이재명이 구속된다는 건 뭐냐? 이거는 이재명이 죄가 있어서 구속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이게 구속될 상황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마치 계엄 선포한 것처럼 이재명을 갖다가 체포 구금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프레임을 갖다가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계엄 떠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박정훈 의원이 해석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뭐 저만 눈치 깐 게 아니고 저만 눈치 까는 게 아니고 쪼끔만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 지금 범죄당의 계엄 프레임은 뭐야? 결국은 이재명의 그 10월 달에 사법 리스크 그거와 연관해 갖고 지금 연막 작전 그다음에 문재인의 이 제3자 뇌물죄 이거하고 연관해 갖고 연막 이거 다 누구나 다 안다는 거지. 쪼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예. 예. 새벽별님 아닥 열정님 가짜 뉴스 제보자 상습적으로 만들어내는 범죄당 맞습니다. 아이고 이제 벌써 8 시가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거기 오세훈도 끼고 이런 공방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분, 이분 그 서울시 의원이잖아요. 이분 누구죠? 이 이종 이종모죠?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이분이 그 2일 날 2일 날 이걸 갖다가 이재명 계엄 허위사실 유포 고발장 고발을 했다고 그러네요. 2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죠. 예. 2일인가 3일인가 어쨌든 며칠 전에 이걸 갖다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종배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예. 예. 블루마운틴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런 걸 잘하시잖아요. 이 고발을 잘하는데 저는 '이걸 정말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범죄당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건이 나왔을 때 계속 우리도 여기서 고발 고소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명목을 쓰더라도 뭐 그게 뭐 허위사실 유포가 됐건 뭐 무슨 가짜 뉴스가 됐건 자가 뭐 어떤 무슨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뭐다 제가 어떤 명목을 걸어서라도 계속 범죄당을 갖다가 고소 고발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아니 그냥 알아서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알아서 수사하면 또 독재 검찰이니 뭐니 탄압한다느니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3자 국민이 고소 고발 국힘이 고소를 하든지 이렇게
개인으로다가 지금 이종배 서울시 의원처럼 그렇게 고소고발을 하든지. 지금 그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또 그걸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그거 그 최재형 목사 그 몰래카메라 그걸로도 또 이종배 의원이 그 최재형을 갖다가 이렇게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건수가 있을 때마다 우리도 계속 고발하고 이렇게 그게 왜 중요하냐? 일단 고발을 하면 그걸 갖다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발장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 결과를 갖다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에. 그럼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상대방을 갖다가 한두 번 소환해서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떠들 때하고 심리적으로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뭐 이러이러한 건이 고발장이 들어와 갖고 우리가 그거 했는데 진술서 쓰고 가세요. 오세요.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눌리게 되죠. 예? 눌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자주 좀 하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어처구니 없는 거는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연례적으로 대통령이 선물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게 돼 있는데 요즘 이게 유행이랍니다. 그 김준영이라고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불통령의 추석 선물을 돌려보낸다. 조금 전 의원실에 반갑지 않은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선물 보내지 마시라. 받지 않겠다. 분명히 말했지만 역시 독불장군답습니다. 외교도 마음대로 장관임명도 마음대로 개원식 불장까지 전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습니다.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바로 반송시켰습니다. 고생하시는 기사님께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지역에서 피땀으로 만든 아까운 선물 보낸 시간에 진짜 민생도 챙겨 그러면서 이렇게 그 홍보를 하느라고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갖고 옆에 사진 보이시죠? 여기 이제 뒷모습이 이제 택배 아저씨 갖고 선물 받는 걸 갖다 찍어갖고 그렇게 갖고 SNS에 올린 글입니다. 좌우간 이렇게 선전송동을 잘하고 쇼를 잘하는 게 이런 범죄당 사람들이다. 이거의 압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조국 사태가 한참 났을 때 조국이 이렇게 그 아파트 그 뭐 나오면서 뒤에 이렇게 쇠가 이렇게 딱 걸치고 그걸 갖다가 찍은 사진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때 제가 뭐 거기 직접 옆에 조국 옆에 없어서 내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랬냐 이거 기획 사진이다. 이렇게 이게 우연히 찍힌 사진이 아니라 카메라맨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요렇게 딱 이렇게 모델 찍듯이 이거 기획 사진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기획 선동, 기획 사진 이런 걸 갖다가 너무 잘하는 게 범죄당 사람들이다. 그래서 당선 축하난 거부 이어서 또 선물 거부 지금 인증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아니 이런 사람을 갖다가 연봉을 갖다가 1억 6천만 원까지 이렇게 주면서 우리 다 세금으로 주는 건데 이렇게 해서 꼭 국회의원 유지를 해야겠습니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입법을 하는 게 뭐가 있죠? 예? 뭐 최상병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겠다는 최상병특검법? 예. 정말 우리의 정치 개혁은 한동훈밖에 없다. 빨리 그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 갖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싹 쓸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문재인 얘기는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조금 더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제가 그 알리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잠시 후 그 5분 후에 그 한통령 방송에서는 예고편을 갖다가 알려드리자면 문재인 얘기하고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한통령 방송에서 하기로 하고 지금 자꾸 그 범죄당이 그렇게 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딴 거에 신경을 못 쓰게끔 계엄계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최상병 특검법을 갖다가 발의해 갖고 또 위협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천재, 예. 우리의 천재 한동훈 대표는 범죄당에 지금 말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회에서 SK 회장, 최정현 회장을 만나서 반도체에 관한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체제의 핵심은 민생에 집중하면서 범죄당 음모에 적절하게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민생의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한동훈 체제의 어떤 그런 거를 확고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계엄이라든가 그 범죄당이 뭐 최명령 특검이라든가 이런 그 음모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5분 후에 한통용 방송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그 미리 공고해 드린 대로 그 멤버십 방송을 갖다가 9월 22일, 제가 15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또 15일이 그 연휴라서 서울에 없고 또 여행을 가신 분이 많다고 그래갖고 음. 그래서 제가 날짜를 갖다가 하루 좀 미뤘습니다. 22일도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예,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넷은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9월 21일 일요일 저녁 8시에 한통령 멤버십 슈퍼챗 슈퍼생스 오픈 기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Accept and do best 해서 여러분의 성원으로 한통령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통령 채널의 멤버십 슈퍼챗 슈퍼생스 오픈 기념으로 멤버십 방송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통령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견인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송 주제는 이 원리를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Accept and do best. 방송 일시는 24년 9월 22일 일요일 오후 8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습니다. 이렇더라 채널 커뮤니티와 한통령 채널 커뮤니티에. 그래서 한통령으로 힘을 모읍시다. 유튜브에서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음. 자,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갈라치기 하면 안 되고 손을 잡아야 대한민국에서 좌파를 쓸어낼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이영숙님, 조순자님, 장창환님 감사드립니다. 또 슈퍼챗 슈퍼스티카 슈퍼생스, 슈퍼생스가 어제부터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한통령 채널에서도 김재영님, 김신혜물님, 석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미드미 등급 장미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한동훈 대표는 범죄당에 말리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한통령 채널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이렇더라 채널. 여러분이 써주신 내용은 제가 또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채창에 쓰신 글은 다 제가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복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5분 후에 한통령 채널에서 반갑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